오늘은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에 대해서 그리고 동주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런 동기유발 시간 가졌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4페이지의 내용들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이 부분을 함께 볼 거예요. 자, 교과서 14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권은 봤죠? 1권은 봤고 핵심 정리까지 적었어요. 혹시 내가 핵심 정리가 아직 안 적혀 있다 하시는 친구들은 자, 지난 강의 마지막 하단 부분에 핵심 정리 있고요. 우리 같이 핵심 정리 볼 때도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까지는 다 저번에 읽어봤으니까 바로 볼펜 들고 필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제가 발음하는 게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자 틀릴까봐, 맞춤법 틀릴까봐 본문 정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랑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윤동주 작가, 1917년도부터 45년도까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신 시인이라고 했어요. 북간도에서 태어났고 이런 연희전문학부를 거쳐서 일본에 유학한 후 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으로 봤고요. 자전적이다라는 내용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내성적인 시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의 바탕으로 이런 시들을 많이 썼고 주요작품 서시, 또 다른 고향,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주요작품은 모의고사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교과서 문학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동주 시인이 있었고 우리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연 자화상 윤동주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자 했던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어요. 형상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형상화는 그냥 나타냈다, 그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 자기를 성찰하려고 했던 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자화상을 보면 산 모퉁이를 돌아서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에 네모 쳐볼게요. 왜 하필 우물을 봤냐면 우물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체잖아. 물에 우리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물은 바로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매개체라는 건 이걸 통해서 자아성찰을 할 수 있다. 자아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물. 이걸 매개체라고 해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외면까지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물이 되는 건데 이런 우물이 바로 자아성찰의 매개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런 우물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 우물을 보고 뭐 물가에 비춰보고 유리에 깨진 유리 같은 거에도 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부르거든요. 뒤에 학습활동 가면 한 번 더 알려줄 거긴 한데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우물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에서는 우물이 있는 것뿐이고 다른 시에서는 보통 거울, 유리창 막 이런 것들을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써요. 우리 오늘은 우물을 배웠으니까 다른 시에서 거울 나왔다. 뭐 아니면 뭐 물가 나왔다 아니면 유리창 나왔다 하면 자아성찰 하는 건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우물에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본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자아성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이 하나의 행으로 되어 있어서 1년 내용 정리하면 우물을 찾아가서 자아를 성찰해요. 다음 두 번째 연 갈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물 속에는 되게 아름다운 자연물들이 있는 거지. 달도 밝고 구름도 흐르고 하늘도 펼치고 바람도 파랗게 불고 가요. 이 우물 안에는 아름다운 자연물들이 담겨 있고 나는요? 나는 우물 속에서 보는 나는 어때? 우리 지난 시간에 굳이 산모퉁이를 가서 우물을 본다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 내가 조금 부끄럽고 좀 초라한 것 같고 이래서 산모퉁이까지 가서 본다고 했잖아. 당당하면 그냥 가운데서 거울 딱 꺼내서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산모퉁이까지 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조되는 거죠. 반대된다, 대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물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물들이 있어. 달, 구름, 하늘, 바람, 그리고 가을이 있고 나는 그거랑 대조되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나 표현법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이렇게 쭉쭉 나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열거법이라고 불러요. 열거법. 무언가를 나열하는 것을 열거법이라고 부르는데 나열법 아니고 뭔가를 나열하는 것들을 표현법으로 부를 때 열거법이라고 불러요. 우물 속에 비친 자연들을 쭉쭉 나열했죠. 열거법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이연 내용, 우물 속의 풍경을 이야기한 거죠. 선생님의 속도가 혹시 자신과 조금 안 맞다, 좀 빠르다 하시면 천천히 강의 끊었다가 들으시면 돼요. 필기한 다음에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일반적인 표준 속도에 맞춰서 강의 읽을게요. 계속. 자, 3년 볼게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는 누구죠? 별표 쳐볼게요. 한 사나이의 별표. 이게 바로 윤동주 시인 그 자체겠죠. 화자. 그러니까 시 속에서는 화자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윤동주 시인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고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초라한 본인이겠죠. 한 사나이의 별표 칩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시 속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매우 중요하죠. 화자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정서 나왔죠. 어떻대요? 화자의 정서? 밉대요. 그쵸? 화자의 정서 1.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미움이 나왔어요. 3년 내용은 자아에 대한 미움, 본인을 지금 미워해. 그래서 돌아갔는데 사연 볼게요. 돌아가서 생각하다 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정서 두 번째가 나왔어요. 자신에 대한 연민,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두 번째 정서가 나왔고 내가 조금 불쌍한 것 같아서 다시 향하던 쪽에서 되돌아서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연민한 채로 그대로 있죠. 자아에 대해서 연민하고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럼 계속 이 사람은 미웠다가 연민했다가 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갈등, 나의 내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은 사실 뭐 친구 A, 친구 B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진짜로 싸움이 났어. 이런 걸 외적 갈등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시에서 지금 자아 성찰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 자아를 다시 미워하고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또 어떻대요? 그리워진대요. 그러니까 정서가 계속 미웠다가 불쌍했다가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하는 거죠.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옛날에 내가 미워하지 않았던 그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이 되게 그리운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화자의 모습이 지금 오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금 미워했다가 그리워했다가 동정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마지막 면 한번 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방금 어디서 본 것 같죠? 무슨 연과 닮았냐면 이연과 닮았어요. 이연의 내용이 반복됐는데 조금 더 길어졌죠. 그것을 변주라고 해요. 그래서 반복 변주라고 하는데 봐봐.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 한번 볼 때 좀 더 좀 좋은 내용을 회상할 때 추억이라고 하잖아. 나쁜 과거를 회상할 때 추억이라고 하진 않죠. 옛날에 내가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었던 되게 순수했던 모습, 그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그때 그 화자, 그걸 바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이연에서 더해진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이연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연을 반복했는데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변주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연에는 그냥 우물 속의 풍경만 나오면서 화자의 초라한 모습이랑 자연이 대조된다까지 했는데 지금 6년에서는 내적 갈등을 다 마치고 자아성찰을 하고 나서 성숙한 화자의 모습이 된 거지. 뭔가 갈등이 있고 나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는 것처럼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연에서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성숙한 화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반복되고 변주됐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점층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까?
점층법은 점점 커지는 걸 점층법이라고 하고 반대말은 뭘까요? 점층법의 반대말. 그것을 점강법이라고 해요. 점점 작아지는 걸 점강법이라고 하는데 점강법의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옛날 노래에 배웠던 거 바위돌 깨트려 모래알, 모래알 깨트려 더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걸 점강이라고 하고 점점 커지는 걸 점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표현법 점층법을 더 추가로 쓸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연의 내용보다 어때요? 길이가? 변주되면서 길어졌죠. 그러니까 점층법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됐고 또 하나. 2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어. 왜냐면 6년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글자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두 줄에 평소에 쓰던 맞춤법에서 다른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잘 찾았어. 파아란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우리 뭐라고 해요? 파란이라고 하는데 왜 파아란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 시에서 음유를 주려고 글자를 틀려도 일부러 봐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에서 봐준다, 시에서 허용해준다 이런 뜻인데 이 파아란에 동그라미 치고 시적 허용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연에도 똑같이 있는데 1년 6연이랑 똑같아서 2연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2연에서도 시적 허용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년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물 속 풍경을 얘기하면서 이제 내적 갈등을 마치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되겠어. 그럼 우물 한번 다시 볼까요? 우물 아까 별표 치고 뭐라고 했었어? 우리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했죠. 자화상에서는 우물로 자아성찰을 했고 그거 말고 다른 때에는 보통 유리창이나 아니면 거울 이런 걸로 한다고 했죠. 우물을 통해서 내가 내적인 갈등을 겪고 나서 마지막엔 결국 해소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됐고 시상의 전개 방식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요. 지금 종 쳐가지고 잠깐만 이따가 할게요. 학교는 지금 종이 쳤어요,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 처음에 의무를 들여다보고 돌아가서 생각해봤다가 내가 미운 것 같아서 다시 가봤다가 또 동정했다가 다시 봤다가 이렇게 계속 행위가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화자의 정서도 처음에 나를 미워했다가 가엾어했다가 연민이라고도 하죠. 동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미워했다가 그리워했다가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아까 3년에서 사나이의 별표 쳤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 했어? 자아라고 했었죠. 화자라고 했어. 우물 속에 비친 본인의 모습. 근데 그게 2연에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과 대조됐는데 마지막 6년에서는 함께 하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우물 속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풍경과 대조를 이루는 사나이는 바로 화자 그 자체. 성찰의 대상이고 현재의 초라한 현실적 자아를 상징해요. 근데 6년에서 보시면 우리 적을 때 아까 이상적 자아라고 했어. 그러니까 현실적 자아는 지금의 나야. 지금의 난데 이게 갈등을 겪고 성숙해지고 성찰을 하면서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향에 가까운 자아가 되는 걸 이상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까 어제 핵심 정리 적었죠? 자유시고 서정시예요.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로운 거. 그걸 자유시라고 하고요. 시조나 옛날 고전 시조에 세 줄씩 정해져 있는 거 그런 거를 정형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시니까 현대시는 보통 다 자유시 서정시예요. 자유롭게 쓰여져 있고 서정이라는 건 자신의 감정이 나온 거. 이 시에서도 미워하고 동정하고 부끄러워하고 가엾어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정서가 나왔으니까 서정시. 그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 시인은 성찰적, 그쵸?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작품을 쓰니까. 그다음에 고백적이다.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야. 나의 부끄러웠던 이런 얘기들을. 독백도 뭔지 알죠?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제재,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자화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주제가 중요하죠. 별표 칠게요. 자아성찰과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 속 자신에 대한 애증. 애증이라는 게 사랑하고 증오한다. 그러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애증이라고 해요. 특징 세 가지도 한번 시 속에서 같이 찾아보자. 뭐뭐 씁니다로 끝나죠. 전부 다. 비읍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가엾어집니다.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바로
비읍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구어체라고 해요. 우리가 구어체를 알려면 문어체도 알아야 돼요. 그 구어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구어로 말하는 거, 우리끼리 말하는 거, 학교에 와서 말하는 걸 구어체라고 하고 반대되는 걸로 문어체가 있어요. 문어체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만 쓰는 말. 우리 되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그거를 막 뭐뭐 있니?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에서 진짜 우리 신문 기사나 글에서는 뭐뭐니라고 하지 않고 좀 더 품격 있는 말을 쓴다거나 뭐 이런 말들을 문어체라고 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을 구어체라고 해요. 그걸 사용해서 산문적으로 길게 표현했다는 거고 열거법 나왔죠. 어디에? 무슨 연에? 이연에 나왔어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뭐뭐하고 고고고 쭉쭉 나열한 걸 열거법이라고 하고 반복법은 어디 나와요? 그 자체가 아마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다시 돌아갔다가 왔다가 돌아갔다가 왔다가 똑같은 말도 있고 그리고 이연과 육연이 반복되죠.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점층법은 어디 나오냐면 6년에서 나오는 거죠. 점층법에서는 이연 내용에 더해져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점점 커진 거, 점층법이 나오는 거고 시상 전개 방식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랑 인식이 계속 각 연마다 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봐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내용 우리 본문 하면서 적었던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봐봐.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2세 6년에서 화자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소했어요? 안 했어요? OX로 말해봅시다. 해소한 거죠. 해소했으니까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해소가 안 됐으면 아직 그 초라한 현실적 자아 그 상태로 있을 건데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됐던 건 우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여기까지 우리 본문을 다 알게 됐고 넘겨볼게요. 넘겨가지고 국어 힘 키우기 16페이지 한번 봐봐요. 16페이지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정리도 함께 볼게요. 이 부분 봅시다. 16페이지 다음 활동을 통해서 시의 기능을 파악해보자 라고 시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화자랑 사나이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 화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죠? 우물에서 날 보고 있지. 그럼 그 사나이는 누구야? 화자 자신이 되겠죠. 필기하시면 됩니다. 사나이의 별표 한번 칠게요. 사나이는 화자 자신이에요. 자, 그 다음 1번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우물은 뭐라고 했어? 여기 2번에도 크게 별표 한번 치세요. 우물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길거리에서 너네 복도에서 만났을 때 툭 치면 나와야 돼. 우물은 뭐야? 자아성찰의 매개체야. 저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요약해서 적으면 자아성찰의 매개체라고 7글자로 적을 수 있어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8글자네요. 8글자로 요약할 수 있고 길게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목을 자아상이라고 지은 이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2글자로 성찰입니다. 성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봐봐요. 시상 전개박 과정과 화자의 행위 정서를 알아보자. 본문에서 했던 내용이야. 반복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처음에 의무를 들여다보고 돌아보다가 생각하고 도로 가서 다시 쳐다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동안 가엾고 밉고 그립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얘가 왜 자꾸 이렇게 할까? 자꾸 왜 가엾어 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렇게 할까요? 다음 문제 봐봐요. 그래서 1에서 살펴본 화자의 행위 양상과 행위 양상이라는 건 행동의 모습,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랑 정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냐면 우리 본문에서도 얘기했죠. 계속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나를 미워하고 연민했다가 또 미워하고 그리워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읽어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활동을 통해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다음 부분에서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 자연은 지금 아까 어떻다 그랬어? 아름답다고 했죠. 아름답고 순수해요. 나는요? 나는 그렇지 못해서 처음에 대조되어 있죠. 너무 길지? 뭘로 적을 거냐면 여기 부분 적을 거예요. 자연은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롭고 나는 지금 초라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예시 답들을 다 적는 것도 중요한데 자연과 사나이가 어때? 지금 이연에서는 대조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조, 반대된다, 대조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줄, 이건 2연 내용이었고 6년 가봐요. 6년에서는 인식이 좀 바뀌었잖아. 이제 나를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어떻게 바뀌었죠? 자신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데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가 2연에서는 대조된다고 생각했다가 이제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 긍정에 도달해서 이제 나는 가치 있다, 이상적 자아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추억처럼이라는 말이 바로 그 키워드가 되는 거야. 나를 드디어 이제 미워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억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봐봐. 이제 넘겨서요. 18페이지 2연과 6연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아까 열거되고 반복되고 점증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효과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고 이제 마지막에 그 윤동주의 자화상이 쓰였던 시기에 같은 이육사의 절정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볼 건데 지금 20분이 넘어가면 영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고 다음 강의에서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자, 여기까지만 먼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학습, 그러니까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2차 시 듣는 동안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3차 시 강의로 만나요. 안녕.